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을 감싸고 밤이면 달빛이 기와 지붕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던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최참판 댁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등불을 켠 듯 환했고, 담장 너머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떡을 찌는 냄새가 온종일 흘러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일은 바로 이채 참판댁의 고명딸인 연화 아가씨가 이웃 고을의 명망 높은 한선비 댁으로 시집을 가는 날이었기에 집안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로 분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당 한쪽 수도가에서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녹그릇을 닦는 하녀 분이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는 이 집에서 나고 자라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아이였습니다. 분이는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순박하여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묵묵히 해내는 통에 안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신분의 굴레 탓에 한 번도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솔질과 차가운 물 때문에 붉게 트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으나, 그 손끝에서 닦여진 그릇들은 마치 거울처럼 맑게 빛나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내일이면 떠날 아가씨를 생각하며 섭섭한 마음과 부러운 마음이 뒤섞인 채 그릇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지푸라기로 문지르고 헹구기를 반복하며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 밝혀진 청사초롱은 밤바람에 흔들리며 마당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안주인이 내일 아가씨가 입을 홀레복과 예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혹여나 빠진 것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최참판이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비의 섭섭함을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거렸지만 정작 주인공인 연화 아가씨의 방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여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닦아놓은 그릇을 부엌으로 옮기며 아가씨의 방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창호지문 너머로 비치는 아가씨의 그림자가 어쩐지 불안하게 서성거리는 듯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탓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고집이 센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며칠 전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투정을 부렸지만, 최참판의 엄한 호령에 눌려 억지로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눈빛은 내일 맞이할 화려한 혼례식이 아니라 담장 너머 어두운 숲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일을 마치고 아가씨의 새안물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문풍지를 울리고 있어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가씨, 새안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분이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여보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어오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나 혹은 물이 식기 전에 얼른 가져오라는 재촉이 있어야 했으나, 쥐 죽은 듯 고요한 침묵만이 계속되자 분이는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잡고 살며시 당겨보았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촛불이 가물거리는 방 안으로 들어선 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곱게 개어놓은 비단 이불과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뿐. 아가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분이는 혹시나 하여 병풍 뒤와 장롱 옆을 살펴보았지만 열린 뒷문으로 차가운 밤바람만 들이치고 있을 뿐 연화 아가씨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으나 글을 읽을 줄 몰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그녀는 다급하게 안방으로 달려가 안주인을 찾았고 분이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본 안주인은 맨발로 뛰쳐나와 아가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안주인은 텅 빈 방과 열린 뒷문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최참판이 종이를 낚아채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에는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를 본 채 참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흑빛으로 변하며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례가 당장 내일 아침인데 신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최 참판댁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신랑 집안인 한 선비댁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깐깐한 양반가로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최 참판댁은 단순히 망신을 당하는 것을 넘어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참판은 당장 하인들을 풀어서라도 아가씨를 잡아오라 소리쳤지만 이미 밤은 깊었고 산세가 험한 이곳에서 도망친 두 사람을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주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잔칫집에서 초상집으로 변해버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망에 빠져 바닥을 치던 안주인의 눈길이 문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분이는 아가씨와 나이가 같았고 비록 험한 일을 하여 피부가 거칠고 옷차림이 남루했지만 키와 체구만큼은 아가씨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안주인의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참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이대로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마는 떠나야 하고 빈 가마를 보낼 수는 없으니 저 아이라도 태워보냅시다. 최참판은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주인마님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가 갑자기 안주인의 손에 이끌려 안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목욕물이 준비된 통 앞에 선 분이에게 안주인은 지금부터 내 말이 법이니라. 너는 오늘 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유모와 하녀들이 달려들어 분이의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에 몸을 씻기기 시작했는데 분이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호사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두려움이 더 커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거친 솔로 묵은 때를 벗겨내고 향기로운 쑥물을 끼얹자 흙투성이었던 분이의 몸에서도 본래의 뽀얀 살결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분이를 자리에 앉히고 유모는 아가씨가 입어야 했던 고운 속옷들을 하나씩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무명천만 입고 살았던 분이의 피부에 닿는 비단의 감촉은 마치 구름을 두른 듯 부드럽고 매끄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분이의 마음을 죄어왔습니다. 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았는데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곱게 빗어내린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 같아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매 끝으로 삐져나온 손은 여전히 붉고 거칠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감출 수 없는 고된 삶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 분이는 황급히 손을 옷자락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안주인은 분이의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바르고 붉은 연지를 찍어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거기 가서 절대 입을 열지 말거라. 벙어리처럼 지내야 한다. 네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 집안은 물론이고 너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이는 그 무시무시한 말에 숨이 턱 막혀왔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족두리를 머리에 쓰고 화롯을 걸치자 분이는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어깨가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이가 아닌 슬픈 눈을 한 가짜 신부만이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시작하자 마당은 다시금 분주해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신부가 나올 채비를 기다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최참판댁 대문 앞에는 신부를 태우고 갈 가마가 화려하게 장식된 채 대기하고 있었고 가마꾼들은 집신을 고쳐 신으며 먼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분이는 안주인의 부축을 받으며 방문턱을 넘어섰는데 발에 심겨진 꽃신이 조금 작아 발가락이 아파왔지만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신부를 보며 아가씨가 참으로 곱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 칭찬은 분이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최참판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가마 앞에 섰지만 그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분이에게 다가와 짐짓딸을 보내는 아비처럼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그 손길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어 분이는 더욱더 몸을 움츠렸습니다. 분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부엌과 장독대를 슬쩍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저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고 나무를 다듬던 시절이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분이는 좁고 어두운 가마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밖에서 신부 입장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가마 안은 세상과 단절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가마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워 분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덜컹거리며 가마가 들려 올려지는 순간 분이는 현기증을 느끼며 두 손으로 가마의 양옆을 꽉 붙잡았고 그 거친 손마디가 비단 방석 위에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행렬은 마을 어귀를 지나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한 선비 댁이 있는 옆고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들의 발맞추는 소리와 짐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분이는 가마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도망친 연호 아가씨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찾아 떠난 아가씨의 용기가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짐을 떠넘기고 간 원망스러움이 밀려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이는 이제 분이가 아니라 최참판댁의 고명딸 최연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산길을 넘어가는 동안 바람은 더욱 거세져 가마에 휘장을 때렸고 숲속의 새들은 낯선 행렬을 경계하며 날카롭게 울어댔습니다. 분이는 옷구름을 꽉 쥐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한 선비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어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집안은 법도가 엄하고 깐깐하기로 유명하다는데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고 예법이라곤 배워본 적 없는 자신이 과연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저 들키지 않고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누구보다 분이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마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들이 잠시 쉬어가자며 가마를 내려놓았을 때 분이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조그만 목소리로 세아씨,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어왔는데 분이는 혹여나 목소리를 듣고 하녀인 것을 들킬까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세아씨가 수줍음이 많으신가 보네 하며 웃어넘기는 소리가 들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곧 한 선비 댁이 있는 마을에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족두리가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와 비단 치마를 적실 지경이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굳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에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신부 왔다, 신부 왔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분이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한 선비댁 대문 앞에 도착하여 멈춰섰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분이는 이제 정말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마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분이는 눈을 찡그리며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신랑, 한 선비가 서서 부드러운 미소로 가마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지만 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심판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모의 도움을 받아 가마에서 내리는 분이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습니다. 꽃씨는 여전히 발을 조여왔고 겹겹이 껴입은 옷은 무거웠으며 땅은 울퉁불퉁했습니다. 한 선비는 비틀거리는 분이를 잡아주려 손을 내밀었는데 분이는 그 희고 고운 선비의 손을 보고는 자신의 거친 손이 부끄러워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한 선비의 눈에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조심스럽게 분이의 소매 끝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신랑의 뒤를 따라 대례청으로 향했습니다. 대례청에는 한 선비댁의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상위에는 붉은 대추와 밤, 암탉과 수탈기 놓여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분이는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절을 하고 술잔을 올렸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맞절을 할 때 살짝 들어올린 눈으로 본 시부모님의 표정은 엄격해 보였고 특히 시고모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인이 유난히 분이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방으로 들어가는 길, 분이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그리고 낯선 남편과의 첫날 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방에 들어선 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신랑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문 밖에서 사람들의 장난 섞인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저녁 노을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일 때쯤 문이 열리고 한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한선비가 방으로 들어오자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를 일렁이게 만들었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을듯이 숙이고 있었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아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선비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분이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의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럽고 정갈하여 옷자락 끌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신부를 안심시키려는 듯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긴 하루라 많이 고단하셨지요. 이제 무거운 족두리를 벗고 편히 쉬시지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한지 분이는 순간 긴장이 탁 풀릴 뻔했지만 곧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다시금 몸을 웅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선비가 천천히 다가와 분이의 머리에 얹힌 무거운 족두리를 들어올리자 하루 종일 목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며 시원한 바람이 정수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자신의 초라한 본 모습이 촛불 아래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선비는 그런 분이의 마음을 헤아린 듯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하지 않고 대신 옆에 놓인 합한 주상을 끌어당겨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맑은 술이 쪼르륵 소리를 내며 잔에 채워지는 동안 분이는 눈을 굴려 방바닥에 장판 무늬만 새고 있었는데 그 무늬가 마치 엉켜버린 자신의 운명처럼 복잡하게 느껴져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잔을 받으시면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선비가 술잔을 내밀자 분이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소매 밖으로 내밀어 잔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촛불빛에 비친 분이의 손이 한선비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규방에서 바느질이나 하던 고운 손이 아니라 찬물에 빨래를 하고 밭을 매던 거칠고 붉은 손이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고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어 비단 옷소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선비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머무는 것을 느낀 분이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고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들이켰습니다. 한선비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댁에 계실 때 뜰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나 봅니다. 손끝이 야무져 보이는 것을 보니 라고 말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넘겨주었습니다. 분이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는데 그것은 자신의 노동을 취미로 포장해주는 선비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거짓된 상황이 주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분이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돌아 누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창호지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고향집의 밤을 떠올리게 하여 분이는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새벽 달기 회를 치며 울기 시작하자 분이는 습관처럼 번쩍 눈을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남보다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어야 했던 몸의 밴 습관이 양반집 며느리가 된 첫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부엌으로 뛰쳐나가려다가 낯선 천장과 비단 이불을 보고서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황급히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옆자리에는 한선비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분이는 다시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한 채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집안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척이 들려왔고 분이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안주인이 당부한 대로 얌전하고 기품 있게 행동하려 했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마당은 이미 하인들이 깨끗하게 쓸어놓아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선비댁은 최참판 댁과는 또 다른 엄격한 기풍이 흘러 넘쳤는데 기와지붕의 선 하나, 마당에 놓인 돌 하나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분이는 마루 끝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깐깐해 보이는 눈매의 중년 여인이 팔짱을 낀 채 분이를 노려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 선비의 고모인 한씨 부인으로 일찍이 혼자가 되어 친정인 이 집에 머물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실세이자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시고모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벼르고 있었다는 듯 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섭게 훑어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새색시가 잠이 없나 보구나. 양반가 교수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에서 책이라도 읽을 줄 알았더니 꼭 일하러 나온 종년처럼 서 있네 그래. 시고모의 날카로운 말은 비수가 되어 분이의 가슴에 꽂혔고 분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치맛자락만 움켜쥐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안채 대청마루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분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인자한 얼굴로 새 며느리를 맞아주었지만 시고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옆에 앉아 매의 눈으로 분이를 감시했습니다. 분이가 시부모님께 절을 올릴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발이 치마에 걸려 비틀거리자 시고모는 코웃음을 치며 걸음걸이가 영 경박하구나. 최참판댁에서는 예절 교육을 어찌 시켰는지 모르겠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러네. 형님도 참 하고 감싸주었지만 분이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시련은 계속되었는데 분이는 평소 부엌에 서서 급하게 밥을 먹던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을 빨리 놀렸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넘어가기도 전에 반찬을 집으려다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깨자 모든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습니다. 시고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밥 먹는 꼴을 보니 며칠 굶은 사람 같구나. 양반은 밥알을 세어가며 먹는 법이거늘 하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한 선비가 조용히 젓가락을 집어주며 천천히 드시오 라고 위로했지만 분이의 목구멍은 이미 꽉 막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과상이 들어왔을 때 분이는 차를 따르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무거운 주전자를 들고 찻잔에 차를 따르는데 손이 덜덜 떨려 찬물이 찻잔 밖으로 흘러넘치고 말았습니다. 시고모는 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는 손바닥을 쫙 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보게. 이게 어찌 귀하게 자란 교수의 손이란 말인가. 마치 밭일이라도 한 것처럼 거칠고 굳은 살이 밝혀있지 않은가. 시어머니와 한 선비도 놀란 눈으로 분이의 손을 쳐다보았고 분이는 너무 놀라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정체가 탈로 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루 한쪽에서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집안의 최고 어른이자 한 선비를 업어 키운
노마님 유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유모는 평생을 이 집안에서 바친 산증인으로 주인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유모는 시고모의 손에서 분이의 손을 부드럽게 빼내어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효심이 지극하여 친정 부모님을 돕느라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이 거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훈장 같은 것입니다. 유모의 기지 넘치는 해석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 듣고 보니 그렇구나. 최 참판이 딸을 엄하게 키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집안일도 직접 가르쳤나 보군. 기특한 일이로다.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시고모는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분이는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유모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깊은 통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모의 눈은 네가 누군지 안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걱정 말라는 따뜻한 위로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뒤뜰 장독대로 향했는데 그곳은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장독이 반들반들하게 닦여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분이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는데 부엌길이 천직인 그녀에게는 화려한 안방보다 이곳이 더 마음 편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행주를 들고 습관적으로 장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장독을 문지르는 단순한 반복 동작 속에서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쿵쾅거리던 심장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아침에 자신을 구해준 유모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행주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유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장독 위에 놓인 행주를 집어주었습니다. 세아씨,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어도 손에 익은 솜씨와 몸의 밴 습관은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유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분이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털썩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려 했지만 유모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아씨를 탓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뱁새가 황새 흉내를 내려고 다리를 찢으면 본인만 아플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요. 유모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분이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억지로 양반 흉내를 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씨가 가진 그 따뜻하고 부지런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집안 사람들은 거칠애보다는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도련님은 더욱 그러하시고요. 유모의 말은 분이에게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가짜를 연기하려다 들키지 말고 진심으로 다가가라는 그 조언은 분이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한 선비가 책을 읽다가 문득 아침에 보았던 분이의 거친 손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내가 단순히 뜰을 가꾸어서 손이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맑은 눈동자와 수줍음 타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순수함을 느꼈기에 모른 척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고모는 안채에서 하인들을 모아놓고 쑥떡공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새색시가 수상해 아무리 봐도 양반 태가 안 나. 글을 읽을 줄 아는지 술을 놓을 줄 아는지 내두고 볼 거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시고모의 의심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밤이 찾아왔을 때 분이는 유모의 말을 되새기며 한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어제처럼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얼굴로 남편의 옷을 받아 정리하고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한 선비는 그런 분이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잠들기 전 분이에게 내일은 날이 좋으니 함께 뒤뜰을 거닐며 꽃구경이나 합시다 라고 청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고모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분이가 지나갈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주거나 어려운 한자, 성어가 섞인 말을 걸어 분이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분이는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말문이 막혔지만 다행히 한 선비가 곁에서 도와주거나 시어머니가 말을 돌려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 여인은 최참판댁의 사정을 꼬치꼬치 캐묻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도는 흉흉한 소문을 엿들은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도망친 진짜 아가씨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분이는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하녀들의 수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감지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장독대에 홀로 선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뒤에 숨은 달처럼 자신의 처지도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진심을 보이라던 유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과연 천한 하녀의 진심이 이 높고 거대한 양반집 담장을 넘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자 분이는 옷깃을 여미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안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남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마당의 나무들은 하나둘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한 선비댁의 안살림도 겨울 채비로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온하던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큰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집안의 음식 맛을 좌우하는 장맛이 변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받은 시아버지가 국 한 술을 뜨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국 맛이 왜 이리 시큼털털하냐, 장맛이 변했구나 하고 호통을 치자 안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우환이 닥칠 징조라 하여 불길하게 여겼기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장독대로 달려갔고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시고모는 이때다 싶어 혀를 차며 세 사람이 들어오더니 집안 기운이 뒤숭숭해져서 장독의 부정이라도 탄 게야 라며 은근슬쩍 분이 탓을 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독 뚜껑을 열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만 내쉬었는데 항아리 속의 간장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메주에는 하얀 골마지가 끼어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대대로 내려온 시간장 맛을 내 대에서 끊게 생겼으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책하자
곁에 서 있던 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비록 양반집 교수의 법도는 몰랐지만 10년 넘게 최참판되게 수백 개나 되는 장독을 관리하며 장담그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의 눈물과 시고모의 비아냥거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고모는 네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귀한 대가씨가 장독 뚜껑이나 열어봤겠어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시어머니는 분이에게 자리를 비켜주었고 분이는 비단 치마가 거추장스러웠지만 개의치 않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장독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장을 찍어 맛을 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독 뚜껑을 제때 여러 볕을 쐬어주지 않아 습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그 당당한 태도에 시고모조차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이는 그 길로 하녀들을 불러 모아 장독대 청소를 지시하고 직접 숯과 마른 고추, 대추를 가져오게 하여 장독 소생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독 하나하나를 깨끗한 행주로 닦아내고 골마지를 걷어낸 뒤 뜨겁게 달군 숯을 장독 안에 넣어 나쁜 균을 잡고 잡냄새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방향으로 장독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뚜껑을 반쯤 열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서 망사를 씌워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이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고 거침이 없어 곁에서 지켜보던 하녀들조차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고 시어머니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장독에서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다시 끓여낸 국맛을 본 시아버지는 허허, 그래 이 맛이다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의 장맛이 살아나는구나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규방에만 있어 세상 물정 모를 줄 알았더니 어찌 이런 재주까지 가졌느냐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친정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것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 분이를 바라보는 집안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선비는 분이의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드러난 야무진 팔과 땀방울 맺힌 이마를 보며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이 거칠애가 아닌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분이가 집안의 인정을 받을수록 시고모의 질투와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시고모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며 며느리의 흠을 잡기 위해 더욱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땅거미가 길게 깔릴 무렵 시고모는 우연히 대문 밖을 서성이는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 해진 무명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보자기를 껴안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행색은 거짓골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고모가 하인을 시켜 쫓아내려 하자 그 여인은 다급하게 시고모의 앞으로 달려들어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마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 댁의 시집오기로 되어 있던 최참판댁의 연화입니다.
그 충격적인 말에 시고모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곧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아무도 없는 행랑채 구석방으로 은밀히 데려갔습니다. 등불 아래서 자세히 보니 여인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있었지만 이목구비는 분명 예전에 중매쟁이를 통해 보았던 초상화 속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사랑에 눈이 멀어 잠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나 정인에게 배신당하고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뒤에야 부모님과 정혼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왔노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도망친 그날 밤 정인과 함께 산을 넘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정인은 그녀가 가져온 폐물을 들고 도망쳐버렸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낯선 객지에서 거짓골로 떠돌며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그녀는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가 있던 고향집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결국 염치에 불구하고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 신부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에 치를 떨며 그녀는 제 몸종이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주인 아가씨의 자리를 훔치다니 당장 끌어내려 벌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시고모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오냐.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 가짜의 가면을 벗겨주마. 라고 약속하며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안채에 있던 분이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하던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에는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대고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와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모가 들어와 아씨,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신지요? 하고 물었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육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빨래터에 다녀온 하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시고모의 방 쪽으로 은밀하게 오가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시고모가 자신을 볼 때마다 짓는 섬뜩한 웃음에서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면 집안의 가장 큰 행사인 시조부님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삿날에는 온 집안 식구들은 물론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니 시고모가 분이의 정체를 폭로하고 망신을 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터였습니다. 시고모는 연화에게 새 옷을 입히고 몸을 씻기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연화 또한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도끼를 품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아가씨가 돌아왔다더라. 지금 있는 아씨는 가짜라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지만 한 선비와 시부모님 귀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선비는 잠자리에 누워 뒤척이는 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요즘 무슨 근심이 있으시오? 얼굴에 그늘이 깊어 보여 내 마음이 편치 않소. 분이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 해야 할까? 수천 번도 더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최참판대까지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제사를 앞두고 부족한 제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한 선비는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이 누구의 딸이라서 어느 가문의 사람이라서
은혜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본 당신은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따뜻하고 이 집안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그 말은 마치 분이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분이는 차마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품에 안겨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선비의 넓은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만이 분이의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시고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시고모는 분이에게 이번 제사 음식은 네가 전적으로 맡거라. 양반과 맏며느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온 친척들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는 분이를 부엌에 묶어두고 고생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연화를 등장시켜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밤을 새워가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면서 그녀는 음식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정성과 진심을 담았습니다. 비록 가짜 신부로 시작했지만 지난 몇 달간 이 집안에서 보낸 시간과 시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남편과 나눈 정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제사상을 완벽하게 차려내어 도리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부어가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정갈한 음식 향기로 가득 찼고 분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제삿날 아침, 집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마당에는 차일이 쳐졌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친척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안채에서는 부인네들이 모여 분이의 솜씨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시고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행랑채에 숨겨둔 연화에게 때가 되면 내가 부를 테니 그때 나와서 네가 누구인지 만천하에 알리거라 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연화는 곱게 차려입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떠난 자리에 훌륭하게 뿌리내린 분이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느꼈기 때문일까요? 날이 어두워지고 제례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대청마루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향불이 피어오르고 촛불이 켜지자 분이는 정성껏 마련한 제사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워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시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고모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자 시고모는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조상님께 술을 올리기 전에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리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논살을 찌푸리며 제사 중에 무슨 소란이냐라고 꾸짖었지만 시고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그리고 일가친척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감쪽같이 속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여자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닙니다. 진짜 며느리는 따로 있습니다. 시고모의 폭탄 선언의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분이는 찻상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과 함께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자신의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시고모의 손짓에 따라 문 뒤에 숨어있던 연화가 천천히 대청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진짜 연화 아가씨와 가짜 연화 아가씨. 두 여인이 마주 서는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온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진짜 최참판댁 딸 연화입니다. 저 천한 종년이 제 옷을 훔쳐 입고 저를 대신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에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괘씸한 지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양반 행세를 해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분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한 선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여인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연화가 아닌 분이의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내가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한 선비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이 집안을 위하는 며느리가 누구인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주십시오. 한 선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말은 단순한 옹호가 아닌 깊은 신뢰와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진심은 껍데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한 선비의 단호한 외침이 대청마루를 가르고 지나가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사상 위에 피어오르던 양 연기만이 그 숨막히는 침묵 사이를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친척들은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핏줄을 중시하는 양반가에서 가짜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 한 선비의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아내를 보호하려는 차원을 넘어 집안의 해묵은 관습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시고모는 조카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쥐고 있던 부채를 부들부들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연하는 믿었던 한 선비마저 자신을 외면하자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을 쏟아내며 마루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 천한 것에게 마음을 주시고 정작 정혼자인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저는 최참판댁의 귀한 딸이자 서방님의 진짜 아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보다 빼앗긴 자리에 대한 욕심과 오기만이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본래 정혼자가 맞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하나 하는 웅성거림이 다시 일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묵묵히 제사상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움직이자 소란스럽던 좌중은 즉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으며 시고모와 연하조차 숨을 죽이고 그의 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내려와 두 여인 앞에 섰는데 그 위엄서린 눈빛은 마치 모든 진실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그는 먼저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울고 있는 연하를 내려다보며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최참판의 딸 연하라고 하였느냐?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혼례 전날 밤 어디에 있었으며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이냐. 연화는 시아버지의 섯을